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유권자들은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게 과반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따라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다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일명 평등한 무역을 위한 전제 조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라는 걸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청와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본질을 보면요. 아베 총리의 말도 그렇지만 맨 처음에는 뭐 안보상의 문제로 그랬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역사 문제, 그다음에 안보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제 문제와 상관없는 역사나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른바 경제 보복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본질은 그동안에 일본과 한국이 뭐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호혜적이고 공평한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자유로운 무역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WTO 정신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물류의 또 그 기본적인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라든가 전 세계 지금 IT 기업들이 전부 다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한 다음에 조립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WTO나 아니면은 전 세계 글로벌 무역이라고 하는 체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무역에 제재를 취한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끌어들인다는 얘기가 되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전례를 보여줬으니 일본이 또 한국에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그 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경쟁력이 뒤처지는 부품 소재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일본하고 우리가 이런 경쟁력이 있어서 뒤처진 것 때문에 그게 막 이른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활용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에다가 역사, 정치까지 범벅으로 만든 데에 대해서는 확실히 분리해서 대응을 하되 어쨌든 항일 그리고 반일 바람이 청와대로부터 계속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이 워낙 청와대에 계셨으니까요. 취재기자로 보셨을 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이 반일 감정 그리고 오르는 지지율, 청와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국내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을 뭐 촉발한다, 자극한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대중들의 어떤 하나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 거다라는 걸 확인을 한 셈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일본도 참의원 선거에서 노골적으로 한국 때리기를 선거에 활용을 했고 심지어는 유세장에서 어떠한 지침까지 내려서 그래서 이제 선거는 잘 끝났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1.8%, 최근에 사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랬죠. 정당 지지율에서도 한국당 지지율이 27%, 더불어민주당이 42%, 갤럽 조사에서는 40%대 20%로 더 간격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5당 회동을 포함한 5당 대표와의 문 대통령 회동을 포함한 청와대에서의 자리를 가진 것도 사실은 반일 감정에 기초하는 여러 국민 감정을 복원되는 지금 정치적으로 좀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측을 해보자면 사실 우리는 지금 8.15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복절까지는 이 상황이 갑자기 지금 변화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조금 속도 조절을 할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정치에서 지금 기록들을 그리고 또 국내 정치에서 본인의 뭔가 입지를 더 굳혀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오는 11월이면
일본 역사상 총리로는 최장수 총리로 아, 그렇군요. 등극을 합니다. 이런 국내 정치 요인을 감안하면 네. 아베 총리 또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로 계속 강대강 대치를 갈 것이다. 그러나 네. 해법은 다른 데서 찾을 수는 있다.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련한 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지 않더라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겠죠. 문 대통령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여를 해달라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재미가 있던데요. 김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같이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정상을 모두 좋아한다고 표현하는데요. 평상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근데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냐? 네. 그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가 모두 중재 요청을 하게 됐을 경우 본인이 네. 나설 수 있으면 이야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관여에 대해서는 한 발 빼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총리, 특히 일본과의 이 통상에 관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아베 총리 참여연 선거를 고려해서 참여연 선거 끝나고 나서 협상을 조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미국이라는 국가가 과거의 네. 오바마 정부 시절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유무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국과 일본의 굳건한 관계를 다시 협력해서 네. 한미의 삼각공조를 이어내는데 이 미국의 역할이 지대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통상 마찰 그리고 일본과도 아베 총리와 친숙한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무역 관계에서만큼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한국과 일본이 지금 이 통상 문제를 가지고 마찰이 네.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재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네.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일본 쪽도 요청을 하면 관여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일본 통상 무역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할 가능성은 적어지죠.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후에 볼턴 보좌관이 어제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곧 옵니다. 뭔가 있지 않을까. 두 나라가 어떻게 싸우는지 눈으로 확인하고요. 뭔가 요청하면서도 중재에 나설까요, 윤 의원님? 그거는 뭐 2차적인 업무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알려진 바로는 첫째는 미국 실무회담 네. 준비를 위해서 오는 게 첫째고요. 네. 두 번째는 공식 비공식으로 미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네. 우리 병력 파견 요청.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했다고 했고요. 네. 우리에게는 의사타진 정도만 했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볼턴 보좌관의 방한 방일의 첫 번째 목적일 거예요. 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언급을 했을 정도니 그러니까요. 볼턴 보좌관 입장에서는 이걸 난 몰랐던 일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게 마치 우리가 미국에 매달려서 해법을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는 듯이 보는 뭐 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만 꼭 그거는 아닐 겁니다. 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일본 내 기업들에게도 부메랑이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세계적인 기업들, 애플이든 또는 퀄컴이든 우리의 반도체를 공급받아서 쓰는 기업들에게도 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차질이 궁극적으로 한일 기업 간의 갈등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해법이 네.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볼튼이 그런 점에서 뭔가 한일 양국 간의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지소미아라는 그러니까 한일 군사안보 협정 만기를 앞두고 90일 전에 뭐 만약에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통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건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네. 끌고 온 미국으로서는 네. 그게 깨지는 건 절대로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볼튼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한미일 안보 협정 체제에서요. 한국만 고리를 풀고 나가려 하지 마라. 그런 대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파병 같은 거 어떻겠냐. 아마 그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의 발등에 부른 아베 총리의 과반승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개헌은 못하겠지만 말이죠. 과연 아베의 꿈 어디로 나아갈까요? 먼저 그의 행보를 엿볼 수 있는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Call me if you want a right-wing militarist. 1965年に請求権協定においてお互いに請求権を放棄した。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
この意見論争に終止を打つためにしっかりと憲法に自衛隊と明記をするということを公約に謳っています。安定した政治基盤の上にしっかりと政策を進めていけ、そして国益を守るための外交を進めていけというご判断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に応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궁극주의자로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이 과거의 아베 자신감이 이제 앞으로 총리로서 그리고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과반승으로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할지요. 이원희 변호사님 좀 분석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일본의 참의원 선거라고 들으면 굉장히 낯설죠.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은 것인지 헷갈리는데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어서 일종의 미국의 어떤 상원의원, 하원의원 네.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참의원 선거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이 부분에서 사실 아베 총리는 그동안에 소위 정상국가, 다시 말해서 군대를 창설할 수 있는 개헌을 위한 계속해서 의석 확보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가지게 될 경우 네. 개헌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의 승은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헌 발의선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4석 정도가 부족한 다시 말하면 반쪽짜리 승리가 된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답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네.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많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이 일본 수출 무역 규제 조치 자체가 일본 국내 개헌을 위한 선거용이다라고 네. 하는 분석도 많았고 실제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일본은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네. 양국 간의 정치적 분쟁에 통상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은 수출 규제라는 통상의 무기를 이용해서 정치적 분쟁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 분쟁이 있어서 이것에 어떤 대응책으로 통상이라는 무기를 들이댔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인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선거 자체에 굉장히 큰 무게감을 두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선거는 역대 선거 중에서 투표율이 2번째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네.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은 생각보다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슈화해 나가고 또 네.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어떤 개헌이라는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민당에서 총재로서 지금 3연임, 게다가 이것을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3연임 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4연임까지도 가능하다. 이 당내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일본 여론 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일본 아베 총리의 현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내지는 이런 식의 강경한 대응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때문에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알아버렸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엔 지지율이 떨어져도 자민당이 승리하고 경제적으로 강한 일본을 바라는 이 국민에 얹어서요, 말씀하신 4연임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규제 조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규제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수를 꺼내들면 결국은 우리도 또 강수를 꺼내들 수밖에 없게 그쵸. 되거든요. 외교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각할 때도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취하게 되면 본인들이 받을 타격도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아갈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근데 다만 아베 총리가 지금 이렇게 극우적인 목소리를 자꾸 내는 것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한 1%대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일자리 상황이라든가 여러 국내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사법농단 혐의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요 179일 만에 조건부 석방이 됐습니다. 장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의 조건이면 보석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거절한 것처럼 비춰졌습니다만 재판 관련인 연락 금지를 조건으로 해서요 이 자택이 주거에 제한되게 됐습니다. 이제 구속기한 20여일을 남기고 집권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지금 석방되는 과정에서 주지진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보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귀가하는 양승태 전 원장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운데요. 속보가 나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과 관련해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할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더 저희가 들을 수 있을지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좀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강한 일본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일국평화주의라고 해서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군대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일본의 어떤 힘으로 외부에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을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또 고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있어서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문제가 더더욱 풀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베 총리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문제 해결 답을 갖고 와라 이렇게 네. 얘기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마치 굴복하듯이 가서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하는 태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가 간의 그런 관계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태도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장기화할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힘을 길러내는 것밖에 현실적으로는 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혐한의 기치를 더 올리고요. 우리 측도 이 외교적으로 뒤에서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이 정상이 좁혀놓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베 총리가 그러나 전에는 부부가 함께 지한파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전날 본인은 한국을 때리면서 한 입에 두 말인가요? 자신의 이 기력 회복은 불고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김 교수님. 네, 선거 바로 직전 날이죠. 20일 오후 8시가 넘는 시각에 본인이 참모들과 함께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혼초이 불고기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불고기집이라고 하는데요. 아베 총리가 애당초부터 한국 음식 중에 이 불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 아베 총리가 찾은 식당이 본인이 네. 단골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난 뒤에도 한국이 불고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비를 먹으러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아베 총리의 음식 습관이 대한민국에 대한 식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아베 총리의 식성과는 별개로 부인인 네. 아키 여사 같은 경우는 대놓고 지한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김치를 좋아하는데 그 정도로 넘어서 김치 냉장고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반면에 사실 이 일본 내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한류에 대한 분위기가 좀 찬물이 굉장히 끼얹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BTS 공연이 송악리에 공연이 이제 매진이 되는 등 실제로 아직까지 양국 간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적인 측면 교류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한민국에서도 아베 총리가 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또 나가서 초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과 벌이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를 꼭 집어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계가 초연결 사회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아베 총리가 생각을 좀 거두고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나중에 이제 아베 총리가 함께 만나서 불고기를 먹으면서 외교적인談판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네. 벼랑 끝까지는 가지 않을 듯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의 의도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베 그림에는 본인의 재임 중에 네. 흔히 말하는 전후 외교 총결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 네. 대한민국, 한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중국들과 각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다 짚고 넘어가겠다. 뭔가 하나는 매듭을 짚고 넘어가겠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는 북방 영토 문제, 네. 그리고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문제, 북한과는 국교 정상화죠. 네. 우리는 과거사 중에서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강제징용은 이미 매듭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네. 암초가 생겼다는 거고요.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화해재단을 통해서 뭔가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네. 지금 개헌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라고 거듭나려고 하는 긴 그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림 이전에 주변국으로부터 각자 이해가 충돌되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와의 지금 갈등은 그렇게 쉽게 꺼질 수는 없는 거다. 김성환 네. 평론가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양국 간의 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한쪽에게 일방적인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식의 해법, 그건 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가운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의 규탄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독립운동은 내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하겠다고요. 맥주에서 라면 그리고 과자에 조미료까지 눈에 띄게 이 파급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던데요. 이현희 변호사님 어느 정도입니까? 네, 편의점에서는 원래 맥주가 일본 맥주가 1위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10위권 밖으로 벗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불과 이 일이 일어난 것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네. 벌써부터 어떤 매출상에 눈에 띄는 감소 추세가 있다라고 평가되는 분야들이 벌써 속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행에서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매출이 떨어진 여행사도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 유니클로라고 하는 의류회사에서는 네. 최근에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 불매운동의 여파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서 네. 실제로 유니클로 측에서 처음에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그동안에 벌써 약 30%가량의 매출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뭐 5% 10%도 아니고 30% 40% 50%에 육박할 정도의 감소라면 아마도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일본에서도 뭐 피해가 막심하겠죠. 그리고 네. 일본 정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새로이 보지 않을까 싶고 다만 그 논설위원 구로다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거국적 소동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히려 불매를 하려고 한다면 부품이 들어가는 일본 부품이 들어가는 삼성 스마트폰을 불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조롱을 지금 네. 일본 측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대기업에서도 벌써 국산화, 네. 여러 가지 뭐 판로 다각화라는 식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것이 어떤 일회성, 이슈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국산품을 애용한다든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자체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이콧 재팬이라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요, 일본산 맥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창고에 쌓여가고 있다는데요. 그럼 혹시 여기에 자극받은 일본 쪽에서는 또 하나의 또 대항 조치를 내놓지 않을지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요 수입 규제 검토까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쿠시마에서요 농산물 또 수산물을 우리가 반입하지 않으면서 어쩌면 이런 것도 지금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나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교수님.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시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이후로 한국산 넙치와 조개 등에 대한 수입 절차를 일본이 강화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일본을 대상으로 지금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파프리카라고 합니다. 한국산 파프리카가 지난해 일본에 수출한 비중이 99%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김을 또 일본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김 같은 경우는 22.5%에 달할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일본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을 토대로 네. 자국 경제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농민들, 어민들의 시름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쪽에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방비하고 뭔가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빠른 대응이 있을 수 있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